오늘은 사실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여기 참가하신 우리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것에 맞춰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개괄적인 설명을 짧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가면 어떨까요? 괜찮으신가요? 네. 일단 기본소득이 논의되게 된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소득이 논의된 배경은 첫 번째는 이론적으로 자본주의가 확대되면서 여기에서 인간 소외가 발생이 되고 노동자가 억압되는 가운데 이것을 해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이론적으로 필요하다. 이래서 이념적으로 기본소득의 논의가 발달된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경험적으로 데이터를 보고 현재 노동시장 상황을 봤을 때 지금의 제도 갖고는 자꾸 안 되는 게 있더라 해서 대안으로 실질적으로 정책을 설계를 해보니까 기본소득이 대안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기본소득의 이론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후자 쪽에서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기본소득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은 저와 또 저를 비롯한 같이 의견하시는 교수님들의 학자들이나 운동가들의 경우를 보면은 문제는 지금의 노동시장 현황과 그 다음에 그 노동시장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소득보장 정책이라든가 사회보장 제도가 미스매치가 있다는 거죠. 맞지가 않는다. 맞지가 않으니까 대안으로서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됐었는데요. 그럼 먼저 노동시장이 어떻길래 맞지가 않은가를 볼 수가 있어요. 노동시장을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의 비율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비중에 들고요. 그것에 플러스 이제 자영업의 비율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비정규직과 자영업의 비율을 속하면 49, 57, 47% 정도, 54% 정도 이렇게 해서 한 절반 정도가 비정규직 또는 그러니까는 정규직의 어떤 회사로 가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이제 연령대별로 보면은 15세에서 19세가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고요. 여기에서도 20에서 29세에서도 지금 노인층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그나마 63.59%라고 하지만 20세에서 29세를 다 보면은 이런 비율이고 그 다음에 20세에서 25세로 하면은 이 비율이 더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젊은 층이 비정규직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이것과 더불어서 최저임금의 90에서 110%,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못 받거나 조금 더 받는 그 언저리에 있는 집단도 우리나라의 청년층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는 지위상으로도 청년층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임금으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두 집단은 사실 청년하고 노인이에요. 노인은 지금 당장 또 소득 불안정이 심각하죠. 청년들은 지금 그래도 중장년층이 도와주고는 있죠.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근데 노인층들은 빈곤율이 계속해서 늘어나다가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어느 정도의 빈곤율이 조금 완화되는 경향도 보였지만서도 세계적으로 이거는 지금 일하는 한국의 노인들이지만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49% 정도가 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노인의 65세 이상의 노인 2분 중 1분은 상대적 빈곤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심각한 거죠. 매우 심각한 거고요. 그래서 일하시는 노인들이 이렇게 세계에서 또 가장 높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이런 노인분들 중에서도 폐유지를 주는 노인들은 여기 카운트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대형 강의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 국제 학생들도 많은 교환 학생들도 많은 그 수업에서도 이제 물어보면은 폐유지 줍는 그 노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본 적이 있는 사람 이렇게 손들어 보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본 거예요. 심지어 교환 학생들도. 그러니까는 이렇게 우리가 OECD 뭐 경제대국으로는 11위다 이렇게 하지만 누구나 한 번은 폐유지 줍는 노인을 볼 만큼 상당히 흔하게 노인들이 빈곤하게 사는 것을 보는 기이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인들은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유럽에서 말하는 액티브 에이징, 그래서 뭐 젊은 제3막 뭐 이런 개념의 일하는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제 연구진과 불안정 노동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선 불안정 노동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고용 관계만 불안정한 거를 고용 관계로만 말할 수 없지 않냐. 임금도 봐야 되고 또 사회보험 배제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조합을 만들어낸 거고요. 여기를 간단하게 여기를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이가 employment라고 해서 고용 측면에서 매우 불안정한 사람. 그 다음에 W는 wage에서 wage가 저임금인 사람. 그 다음에 S는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 이걸 보시면은 이 집합으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다 불안정한 사람들. 셋 중에 두 가지 측면에서 불안정한 사람들이 여기. 그 다음에 한 가지 측면에서 불안정한 사람들이 여기가 되는 거고, 이게 소위 정상적인, 그러니까 사회보험에 가입되고 임금 수준도 저임금이 아니고 고용도 보장이 된, 이게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죠. 고용 보장이라기보다 이거는 그러니까는 여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뭐 정년까지 보장이 안 되더라도 이게 아닌 사람들을 불안정하지 않은 사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호출근로나 시간제나 자영업자의 경우는 영세 자영업자들이거나, 실업도 예를 들어서 잠재 실업, 장기 실업인 경우 여기 포함되고, 이게 아닌 경우에는 고용관계 측면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이제 코딩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가장 정상적인 거고, 이게 심각하게 불안정한 것이고, 요 두 개만 불안정해도 상당히 불안정한 거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전반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노동시장 전반을 보면요, 이렇게 매우 불안정한 것이 20%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65세 이하까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치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2명은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어떤 경우냐면요,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연금이라든가 이 미래는 생각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산재보험이 안 돼 있다면은 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는 사회보장 보험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사회보험이. 그 다음에 임금은 저임금이에요. 그리고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이 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는, 그걸 상상해 보시면은 애기 아빠가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청년이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싱글 엄마가 그런 경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상당히 노동시장에서 한마디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근근히 뭐 80만 원을 벌고 있는데 3개월이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노후는 어떻게 뭐 상상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도 상당히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두 가지 측면에서 불안정한 부분인데요. 이게 한 25%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20%와 25%,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45% 정도는 이렇게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정상적인 것이 한 26%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거칠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비정상인 거죠. 그리고 여성 노동시장의 경우만 더 봤을 때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더 심각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을 먼저 그냥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청년 불안정 같은 경우는 이 매우 불안정에 속하는 경우가 조금 더 높았어요. 일반 노동시장 전체보다. 그래서 매우 불안정에 집중되어 있고 여기 괜찮은 측면에 또 집중되어 있는 이렇게 양극단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던 게 상당히 흥미로워서 이것을 저희가 사실은 청년을 34세까지로 해서 분석을 했던 건데요. 청년을 그러니까는 19세에서 35세까지 했을 때는 청년층 안에서의 양극화가 상당히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청년층을 지금 사회적으로 청년층을 29세로 잘라야 할지 이런 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우 불안정에 속하는 청년들도 약 한 24% 뭐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사각지대 문제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소득보장 정책에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어서 개괄적인 말씀을 드리면 소득보장 제도를 구성하는 것은 크게는 사회보험 제도와 수당제도, 공공부조 제도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사회보험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험의 원리에 따라서 기여를 하고 기여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사회보험이에요. 그러니까는 기여를 한 것이 전제가 돼야 되고 기여를 한 것이 드러나야 돼요. 이따가 실업부조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요. 기여가 상당히 중요해요. 기여 레코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최소 18개월은 기여를 했었어야 된다거나 최소 1년은 일한 경력이 있어야 된다거나 이렇게 기여를 했던 보험료를 냈던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수당 같은 경우는 어떤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을 수당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공공부조 제도는 다 아시겠지만은 자산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선이 중요해요. 커팅 선이. 그러니까 빈곤선이라고 하면은 빈곤선을 우리가 정하고 이 빈곤선이 하나의 잣대가 되는 거고 이 잣대를 가지고 한 명 한 명을 다 재본 다음에 이 빈곤선 안에 이 잣대 밑으로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를 체크를 하는 것이 부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부조 시스템은 보충의 원리예요. 보충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은 빈곤선을 만들어내거나 기준선을 만들어내서 요 선에서 개인이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보고 요 떨어진 만큼만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가 지금 중위소득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30% 정도가 되면 55만 원이에요. 1인 가구가. 그러면은 여기 선생님께서 55만 원의 이 잣대를 내리고 해봤더니 지금 스스로 버시는 거는 30만 원으로 잡혔다. 그럼 25만 원만 제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크게 이슈가 됐던 거는 기초연금이 우리 어르신들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는 게 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평소에 55만 원을 받으시던 분들이 이제 기초연금을 받아가지고 75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 20만 원이 소득으로 잡혔기 때문에 35만 원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소득보장 제도는 크게는 경제적 조정 기능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복지적 기능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복지적 기능 측면은 말 그대로 빈곤을 완화시키고 불평등을 해소시키는 기능이라는 거고요. 경제적 조정 측면이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 이 경제에서 노동자와 자본가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게 소득보장 제도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본가가 이윤을 많이 축적하게 됐을 때 그 이윤을 다시 일자리 창출에다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근로자의 복지 후생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본 축적의 순기능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자본가는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일자리를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가 매출을 늘렸어요. 그리고 A라는 기업이, 그 다음에 B라는 기업은 늘리지 못했어요. 그럼 A라는 기업에서 그 매출액을 가지고 자신의 회사의 일자리를 조금 더 늘리는 방식으로 썼다면 그거는 이제 자본 축적의 순기능으로 할 수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자본 축적의 순기능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점점 더 노동 대 자본의 불평등은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벌어들인 돈을 봤을 때 이게 임금으로 얼마큼이 가고 임금 외로 얼마큼을 갖는가를 통해서 노동 대 자본의 자원 분배를 볼 수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내 유보금 등 해서 자본이 축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이것이 다시 노동자로 재투자되고 있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적 조정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소득보장 정책들이 지금 노동시장과 얼마나 정합하고 부정합한가를 얘기해 볼 때 먼저 고용보험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을 하는 도중에 기여를 하고 일을 했다는 경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 대신 일자리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경우에 다시 노동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거나 아니면 소득이 단절되었으니까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고 있음에도 원천적으로 지금 실업보험에 포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약 50%라고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제도적으로는 우리나라 고용보험이 전체 1인 사업장까지 심지어 단시간 노동자까지 커버를 해야 되는 걸로 제도적으로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약 50% 정도의 일하는 사람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각지대라고 논할 수 있을까? 사각지대는 한 10%나 20%가 이제 배제되어 있으면 우리가 사각지대가 좀 있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이 안 되어 있으면 이제 제도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낮은 가입률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피보험기간이 어느 정도 피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를 며칠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년에서 3년인 경우에는 며칠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에 가입된 기간에 따라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 일수도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가입 자체가 안 되고 배제되어 있는 인구 집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가입했다 치더라도 그 가입한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실질적으로 수급을 하는 비율은 한 38.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50% 정도가 가입되어 있고요. 50% 정도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수급을 받는 사람들은
38.7%로 40%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계속해서 제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반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을 이제 체크를 하는 건데,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소득을 대체해주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150만 원을 벌었다면은 실업을 당했을 때 어느 정도로 내 소득 대체가 되어주는 급여를 받는 것인가를 봤을 때, 한국 같은 경우는 첫 번째 1년에서는 이게 지금 이 많은 나라들 중에 끝에서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5년 동안 장기 실업이었을 때는 얼마나 소득 대체율이 되는가 하면은 OECD 이 많은 국가들 중에 꼴찌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아예 가입이 안 된 사람이 50%고, 가입된 사람들 중에 받는 사람들은 한 40% 정도가 되고, 받는다 치더라도 받는 액수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존에 벌었던 돈에 비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상당히 적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불안정 노동시장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용보험이 제대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인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민연금도 대표적인 사회보험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임금 수준에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현황이 많이 버는 사람들이 더 잘 가입이 되어 있고, 적게 벌수록 이렇게 가입 현황이 확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그러니까는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도 실업의 위험이 더 큰 사람들이 오히려 실업보험에 배제되어 있는 거고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소득 보장이 더 절실한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자리 그 직위에 따라서 가입 현황을 봐도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얘기는 뭔가요? 그러면은 안정적이고 일할 때 괜찮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사회보장제도가 더 보호를 하고 있고, 오히려 고위험 집단의 경우에 보험이 더 배제가 되는 경우는 사회보장제도가 노동시장에서의 그 불안정하고 안정한 집단을 더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성별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현황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적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국민연금 그 대체율 갖고선 상당히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공무원연금 개혁이 논의되면서 국민연금 실질 소득 대체율을 지금 40%인데 50%를 올리자라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를 올려도 사실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아무리 40%에서 50%로 소득 대체율을 그러니까는 명목상 소득 대체율을 높인다고 해도 실질적인 소득 대체율이 너무 낮아요. 이 이유는 뭐냐면요, 가입 기간이 우리나라 평균 노동자들의 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 정도로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질 소득 대체율을 다 받으려면은 한 40년을 일한 거를 간주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황에서 40년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25살부터 65세까지 끊임없이 일해야지 40년이 되어요. 근데 그쵸? 네, 그거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지금의 소득보장 제도가 한계가 있다, 정합하지 않다. 이것이 소득보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복지적 기능으로도 한계가 있고 경제적 기능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면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저는 그 비정규직 관련해서 동아시아 지역을 비교 연구를 하고, 왜 이렇게 비정규직이 우리나라에는 많지? 그러고 보니 일본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를 해서 이제 그 복지국가 체제 비교하는 것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그 전후의 한국의 복지국가랑 시장체제가 이제 형성되는 걸 비교했었거든요. 근데 노동시장을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그 기존의 제도로 자꾸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각지대 문제면은
제도를 수정하면 돼요. 수정하고 조금 조율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각지대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는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집단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기본소득의 이제 이러지 마세요. 이제 뜨거워지면서 기본소득의 구성 원칙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기본소득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구성원칙 세 가지는 대체적으로 합의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모든 개인에게 준다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개인 구성원에게 지급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를 생각해 보셨을 때는 가구 소득을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가구의 총소득이 얼마인지를 보거든요. 그 다음에 아동 빈곤을 볼 때도 그 빈곤 가족인지, 빈곤 가족의 그 아이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가구 단위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개인 단위로 개인 단위로 조사 내지는 조사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아요. 개인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아동한테도 개인한테 줄 수 있는 것이고 청년한테도 개인한테 주는 걸 수 있고 그 다음에 노인한테도 자녀가 아무리 잘 살아도 개인한테 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조사 없이 지급하는 것이 또 중요한 원칙입니다. 자산조사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준선을 정한다는 거예요. 자산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준선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 기준선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 건지를 자산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 기본소득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기준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그 인구 집단에 속하거나 다만 시민이거나 다만 영주권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로 조건이 없이 부과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반드시 근로 조건이 있죠. 기여를 했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자활사업 같은 것도 당연히 근로 조건이 있어서 조건부 수급자가 있는 거죠. 그렇고 여기서 더 말씀드리면은 서울시의 청년수당하고 성남시의 청년배당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뭔가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저 받았습니다. 어떤 거 받으셨어요? 저는 청년배당. 성남시 청년배당 받았어요? 근로조건이 있던가요? 아니, 무차별주의인데. 무차별주의죠. 혹시 서울수당, 아니에요? 딱 비교되면 좋을 텐데. 네네. 서울시 청년수당 받으신 분 있으세요? 청년수당 내용은 혹시 아시나요? 예. 기준 아세요? 예. 뭐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거나 취업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의 의사가 맞습니다. 있어야 하는데요. 이게 근로조건은 없지만 그게 상당히 조금 애매해요. 근로조건을 근로했냐 안 했냐를 검사하진 않지만 그래도 취업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이 된 청년들에게 준다는 점에서 근로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주는 것은 아닌 성격의 수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청년수당하고 서울시 청년수당하고 청년배당은 차이가 나고요. 여기 구성원칙 그러니까는 모든 개인 구성원에게 준다 하고 자산조사 없이 준다와 그 다음에 근로조건 없이 준다에다가 이제 조금 더 학자들이 논의하는 것은 반드시 현금으로 줘야 된다 내지는 정기적으로 줘야 된다. 정기적으로 월급처럼 내지는 뭐 분기별로 이런 것들까지 포함시켜서 구성원칙을 논하기도 합니다. 저는 현금보다는 정기적으로가 나을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요? 왜냐면은 어떤 경우에는 현금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요. 네. 근데 그게 무시되는 측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기금 원칙이라는 게 좋은 지적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제가 그래서 아이고 막 올라갔네요. 여러 가지 뭐 5가지, 6가지, 7가지 구성 원칙들 중에서 지금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꼭 현금이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바우처식으로 주는 것도 기본소득의 방식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가장 합의가 된 3가지를 가져온 것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기본소득 모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간단히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고 대신에 모든 사람에게 정률의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것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많이 받은 사람에게도 20%의 세금, 적게 버는 사람한테도 20%의 세금을 내면 많이 받는 사람은 진짜 많이 내게 되는 거죠. 그쵸? 많은 금액의 20%가 되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똑같이 주고 똑같이 정률로 한다. 정률로 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는 세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논의가 있어요. 어디에서 세금을 얻을 것인가.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공공부조선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주자. 그러니까 공공부조는 아까 빈곤선, 그러니까 자산조사 그 선이 있었잖아요.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으로 조금 적은 액수의 기본소득을 무차별적으로 주자 하는 게 하나의 논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등 과세 기본소득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주되 과세는 정률이 아니고 차등적으로 과세를 해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또 논의가 되고 있어요. 이 밖에 여러 가지 기본소득 모델은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 집단별로 시작하는 기본소득이고, 그런 의미에서 청년 기본소득이 있고요. 여기서 먼저 쟁점되는 것들을 먼저 답하고 제가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본소득이 노동요인을 떨어뜨릴 것인가? 노동요인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가 돼야지 완전히 이를 포기할 것인가? 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 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일이라는 것 자체를 강요해서 하는 일이고 무조건적으로 생계를 위해서만 하는 일이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 그러면 기본소득과 관계없이 일을 꾸준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저는. 좋은 말씀이세요. 그게 무슨 거랑 연결이 되냐면은, 기본소득을 주면 오히려 일자리가 창출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히려 더 창의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런 논의가 있어요. 기본소득이 노동요인을 떨어뜨리지 않을 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소득의 수준이 웬만큼 높지 않아서는 일을 안 하기로 포기해버리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와, 그 다음에 기본소득을 실험해보는 여러 그 학자들이 뭐 지금 나미비아라든가 인도라든가 그 다음에 뭐 알래스카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소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독일이라든가 이렇게 실험적으로 해봤을 때 노동 요인을 떨어뜨린다고 결과가 나온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네.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릴, 예를 들어서 청년들에게 30만 원을 준다. 30만 원을 만약에 준다고 해서 청년들이 앞으로 일할 직장을 알아보고 꿈을 꿔보는 것을 그만둘 것인가? 아니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 그럼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부자들에게까지 기본소득을 지불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이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조세를 통해서 어차피 30만 원을 주는 거는 30만 원으로 다시 거둘 수 있다. 조세로. 그 논의가 있어요. 그보다 제가 생각하는 조금 더 그러니까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요. 빈곤선이라든가 받을 수 있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계를 나누는 것은 이 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요. 왜냐면은 자산조사를 통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나눠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방에서 그랬다고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제 빈곤선이라든가 뭐 자산조사 선이 있어서 요 네 분만 빈곤선 아래에 떨어지셨고요. 이분들은 빈곤선 위에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빈곤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과의 연대의식이 적어질 수 있어요. 일단 선이 그어졌어요. 그리고 이분들을 이 빈곤선 위에 있는 분들에게 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세를 걷어야 된다 했을 때 훨씬 더 저항이 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시혜적인 느낌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시혜적인 불러일으킬 수 있죠. 권리로 받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이 빈곤선에서의 연대 측면은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 선이 없고 그냥 모두가 받을 수 있는데 모두가 받는 것에 대해서 조세를 걷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내지는 모두가 받는 것이다 했을 때 이 방 안에서의 그 연대의식은 훨씬 더 높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보편적인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어떤 의식적으로도 시혜적인 게 아닌 권리로 접근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갈 때. 그렇죠. 왜냐하면은 낙인 효과가 없으니까. 그렇죠. 시의 빈곤선 아래에 있으면은 당연히 빈곤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낙인이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시혜를 받는다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 보장을 하는 것보다 고용 보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논의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고용 정책이 지금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은 기본소득 없이는 완전 고용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논의는 뭐냐면은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제공이 되면은 노동시장이 단축될 수 있고 노동시간이 단축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논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영리 단체 활동가, 예술가, 환경운동가들도 새로운 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소득 때문에 더 많은 고용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오히려 완전 고용 가능하다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이 정도의 기본소득을 가지고는 다 내수의 소비로 사용되기 때문에 통화량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 이상 인플레이션의 위험은 상당히 낮다는 거고요. 질문 있어요? 네. 그리고 여성 관련해서는 스웨인스틸이 주장하는 이유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협상력이 기울어져 있다면은 협상력을 이제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부부가 그러니까 어떤 커플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일하고 여성은 그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폭력을 가해요. 근데 폭력을 가해도 참고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1차적인 이유는 내가 이혼을 하면은 당장 뭘 먹고 사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협상력이 낮기 때문에 참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성이 만약에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만으로도 소득이 보장된다면은 때려? 그러면은 이렇게 이혼해? 막 이렇게 해서 협상력이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대등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과 어른도 그렇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금 비대칭적인 권력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인구 집단이 보편적으로 수혜를 받음으로써 협상력을 더 키울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 시연에 있어서도 기본소득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청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의 청년들은 고학력인 특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스페인이라든가 뭐 남유럽 같은 경우도 청년 실업률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한국만큼 대학 진학률이 높지 않아요. 40% 정도밖에 안 돼요. 한국은 85%가 요즘 됐다고 그러던데요. 한국처럼 고학력으로 대학 진학률이 높으면서도 청년들이 불안정 노동시장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신자유주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은 특히 청년들이 심각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청년 실업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 9.2%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지만 취업 준비 구직 단년자까지 포함시키면은 30%가 넘는다고 계산이 되고 있고요. 또 특이할 만한 점은 비정규직률은 전체적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는데 청년층만 유독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여기네요. 저임금 비중은 지난 5년간 다른 연령층은 감소했으나 청년층만 저임금 비중이 제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전체적으로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청년들이 끌고 가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다른 연령 집단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도 같긴 한데 청년들은 더 나빠지거나 아니면 제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럼 지금 현재 한국의 청년 정책들은 무엇이 있는가?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라든가 고용 촉진 지원 사업. 이거는 중소기업에서 청년들을 고용할 때 청년들에게 고용을 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그 임금을 대주겠다. 이렇게 해서 기업에다가 지원을 하는 제도예요. 그 다음에 청년, 그러니까 인턴으로 먼저 채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요. 고용주를 도와주는 시스템이고요. 고용 촉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도 기업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취업 성공 패키지 같은 경우도 지금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가 이제 더 확대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자산조사 없이도 18세에서 34세 중간의 청년들은 이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 어떻게 하든 진입할 수 있도록 그 구인구직을 해준다거나 직업 훈련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대학원생이 그러니까는 학생인데 취업 성공 패키지를 사용하는 사용자처럼 해서 이렇게 약간 잠복은 아니고 뭐라 그랬죠? 신분을 속이고 가가지고 서비스를 받아보고 했어요. 인터뷰를 실질적으로 나가기 전에. 근데 자신이 원하는 그것보다 제공되는 직업훈련 그 학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미스매치가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일단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뭐가 있으면 취업이 더 잘 될지. 이미 우리는 너무 고학력이고 너무 스펙도 많아요. 근데 여기다 무슨 더 직업훈련을 하면은 되는 것인지 저도 알고 싶어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가 얼마나 진짜 장기적인 고용률에 도움을 줬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소득 방식을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 청년 기본소득을 생각해보게 된 것이고 여기는 고용, 임금 상관없이 보편적인 소득 보장을 하고 지금 청년 지원 정책은 이렇게 뚫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들은 상당히 낮고요. 공공부조를 받을 수 있는 청년도 거의 낮아요. 왜냐하면 부양의무자, 부모가 다 있기 때문에 빈곤 하나가 카운트가 안 돼요. 이건 가구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고용을 했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급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말 맞나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에 따라서 저와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 한 방식은 결정적으로 뭐냐면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스스로 혼자 살아가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를 계산을 해서 봤더니 소비 지출과 가계 지출
있어요. 소비 지출은 뭐냐면은 소비 지출에다가 사회보험료 등으로 지출되는 것까지 합하면 이제 가계 지출이 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총액을 시간당 임금이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19세에서 24세 이거 이제 14년도 기준으로 한 거라서 14년도에 최저임금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건데요. 14년도의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우리나라 19세에서 24세의 청년들은 그 다음에 25세에서 29세 청년들도 봤는데 소비 지출을 감당을 하려면 시간당 임금이 6,600원은 벌어야 되겠더라. 그 다음에 가계 지출을 감당하려면 7,200원 정도는 벌어야 한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주일상 미지급한 경우 많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4,300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 지급하는 경우에도 5,200원 정도가 계산이 되는데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를 시간당 임금으로 쪼개서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6,600원에서 7,200원 정도가 필요하는데 실질적으로 버는 돈은 4,300원에서 5,200원 정도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 19세에서 24세가 가장 심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히 19세에서 24세의 청년들은 소비 지출로 정의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보다 27%는 인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도 얼마 인상됐죠? 10몇 프로요? 4% 인상됐어요. 아주 조금 인상됐어요. 아주 많이 싸웠지만 결국 4% 정도 됐어요. 그래서 27%는 아주 그러니까 27% 차라리 올려주던가. 근데 이제 이건 아주 힘든 일이죠. 겨우겨우 4%가 됐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가지고 계산을 해본 건데 특히 이 나이대 청년들이 최저임금 수준이거나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하여튼 그 언저리에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들의 불안정성을 크다고 생각을 했던 건데 여기에 제가 지출로 잡지도 못한 것이 그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채예요. 그게 포함된다면 훨씬 더 그 갭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그래서 제안을 한 것이 뭐냐면은 적정 수준으로 살려면 청년들한테 월 140만 원 정도를 주면은 평균적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청년들에 다 준다고 생각해 보니까 65조 정도가 들더라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는 그 복지 예산이 한 100조 정도 드는데 65조를 청년한테 쓰는 것은 상당히 힘들죠. 그런데 부분 기본소득을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많이 열심히 벌어도 100만 원 정도를 번다. 최저임금 수준이니까. 근데 적정 생활을 하려면 138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 차액이 한 3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 정도로 우리가 먼저 도입을 시도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고요. 이거는 연간 한 13조, 지금 더 13조지만 13조와 지금 기초연금하고 계산을 했더니 기초연금이 2.5배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지금 노인들에게 다 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2.5배지만 더 줄어들 확률이 있죠. 청년들의 수는 계속 줄고 있고 노인들의 수는 더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정부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400조 정도가 됐어요. 400조 정도 중에 한 12조, 13조 정도를 청년한테 투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12조, 13조가 어느 정도 예산이냐면요.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에다 쓰는 예산이 15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15조를 일자리 창출에다 쓸 것인가, 일자리가 정말 창출되고 있는 것인가, 있다면 뭐 다시 논의를 해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 정치적인 의미가 무엇일까를 한번 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황이 20대 초부터 40대 초까지는 이 시대에 취직을 했고 전체적인 그 모습이 저임금의 고용 불안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내서는 이때는 권위주의 시대에 취직하신 분들이고요. 지금 그 다음에 그때는 평생 직장을 생각하는 어른들인 거죠. 그 다음에 요 짧은 요 시기가 민주화 시대에 취직을 했고 요때 그래도 임금 인상을 경험을 했거나 평생 직장을 그나마 체험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조건으로 입사를 하신 거죠. 근데 이 많은 인구는 지금 이런 성격으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정치적인 것을 한번 이거는 그냥 신기했어요. 저도 봤더니 이 진보 성향과 그 다음에 그 보수 성향으로 나눠 보면은 이렇게 거울을 뒤집은 것처럼 여기가 이렇게 높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높고 요런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의 상황이 이건 마르크스주의와도 연관이 되는데 현실의 상황과 먹고 사는 것이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연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려갈수록 투표율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사회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정말 아주 정말 귀하신 분들인 거죠. 여기에서는 정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여기 쫙 투표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이건 35% 지금 9% 2%로 줄어들었네. 2%예요? 2%도 통계가 잡히는군요. 네.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자면 우리 청년들이 기본적인 권리로 국가가 적절한 수준을 책임지는 보장 원리로 이행해야 할 때다 라고 하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